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치의는 일반암이라는데 보험회사에서 에이 무슨 일반암이야 소외감이지. 주치의는 심근경색이라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심증이지. 주치의가 뇌경색이라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뇌경색은 후유증이지.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다음 달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주치의는 C라는데 왜 D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세 가지 세 건 중에 들어갈 만한 거 이거는 C냐 D냐 되게 분쟁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친구 대장암의 친구 그렇죠. 이 친구의 사촌 그렇죠. 아니 뭐 50% 다보다 지금 맞추시면 어떡해. 이 세 개는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보험회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법원이 틀린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받으니 보험회사에서 봐라 법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법원이 물론 판사님이 저 부분은 뭐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법원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대장암 중에 대장 점막내암이 좀 문제가 많죠. 요거 많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장은 이따 나오겠지만 대장 유장관 중에 상피세포층에서 발생된 암이 기점막을 뚫고 나가서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까지만 침범한 암이에요. 과연 이 암이 일반암이 C냐, 소외감이나 경계성 주양인 D냐, 이거에 대한 다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대장암에 대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장암의 유장관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점막층, 우리가 말하는 융털, 점막층, 점막 하층, 점막 근육층, 장막층. 요건데 문제는 장막층에만 있어. 장막층인 상피세포층하고 점막고유층, 점막근층 요까지만 있으면 요거는 대장 점막내 암, 소외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점막층을 뚫고 들어온 점막 하층까지 들어왔다. 요거는 이때부터는 다툼은 없어요. 그러면 점막층에서 발생된 암이 이게 왜 상피내암이야? 왜 소외감이야?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고객이 손을 들어놨어요. 상피내암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껍데기, 그죠? 상피 표층에만 발생된 것이 상피내암이지 점막 고유층이라든가 점막 근층까지 뚫고 간 거는 비록 점막 하층은 아니지만 상피내층만 침범한 것만 상피내암이지 그 안쪽까지 침범한 거는 일반암이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일단 점막내 암의 진단 기준을 좀 볼게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암의 진행 병기를 분류하는 TNM 분류법 뭐 전이가 있냐, 그 다음에 분화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암을 구분을 하는데 이 경우 대장암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점막 하층을 침범한 경우부터 점막층 아까 3개 있다고 했죠? 점막층을 뚫고 지나와서 점막층을 넘어가는 점막 하층부터 일기다. 그때부터 암이라는 거죠. 그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기다, 제자리암이다, 상피내암이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이 WHO 산하연구소 역시 전이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장학회 마찬가지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2를 부여해가지고 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학계에서는 점막암의 경우에는 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어요. 야권에서는 상피내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서 대장의 경우에도 점막내암 쪽을 제외한 상피내암만이 제자리암이고 소외감이지
암세포가 상피세포층을 넘어서 점막고유층이라든가 점막 근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약관상 암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서 잠깐만 제가 좀 부연을 좀 해드리면, 어느 분들은 이제 보험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많이 좀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들어보셨죠? 원칙은 작성한 보험자 네가 해석을 할 때는 불이익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근데 요거까지는 모르시고, 아니 약관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다는데 이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 번째, 약관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A로도 해석이 돼야 되고요, B로도 해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A 해석과 B 해석이 둘 다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작성자 불이익이 적용이 되는 거지. 아니 누가 봐도 A라는 약관은 정당성이 있는데 B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성이 없잖아.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약관에 써 있으니까 이거 너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대장 점막 내암 중에 상피 내암의 소외감은 상피 세포층까지만이고, 그 넘어가는 점막 고유층이나 점막 근층은 일반암이다 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대법원에서 대장 점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자꾸 이런 판례를 내자 약관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 대장 점막 내암은 이렇다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대장 점막 내암이라는 것은 상피 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세포가 기점막을 뚫고 내려와서 점막 고유층 또는 점막 근층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점막층까지는 넘어가야 되고 점막 외층은 거기까지는 안 간 거를 대장 점막 내암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보통 점막 대장 내암은 소외감 정도 분류하지 않나요? 여기는 아니에요?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20%, 30%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갑상선암인데 림프절로 전이한 일반암은 일반암이에요? 소외감이에요? 그거 말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일반암이냐면 약관에 써 있어요. 갑상선 아니지만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한 일반암은 갑상선암이 소외감으로 분류한다고 약관에 써 있어. 하지만 그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일반암으로 받는 거예요. 모집인이 설명을 했으면 소외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대장암이지만 점막층까지만 들어간 들어간 것은 소외감이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못 받아. 라는 내용에 대한 이게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직 판례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얼마든지 중요한 사항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대장 점막내암이나 대장암이나 보험금이 똑같다. 그러면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요번에는 그의 sak종인 직장암인데, 보면 요게 대장 점막내암에 쭉 써놨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그 안에 직장이 들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대장과 직장은 사촌이라는 소리죠. 직장도 똑같아요. 이번에 한번 직장암을 볼 건데, 직장 유암증은 직장의 신경 어쩌고 해서 양성이냐 아니 경계성 종양이냐 악성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도 이게 C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볼게요. 일반암으로 판단하는 대부분 판례를 볼게요. 직장 유암증은 KCD가 뭘까요? KCD라는 것은 우리 질병 분류를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따라서 코드가 매겨지죠. C, D, 그거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해서 KCD, 그거를 보고 우리는 약관에서 코드를 만드는데, KCD에는
악성 신생물로 직장 유암종을 분류를 해놨어요. 또한 주치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치의가 직장 유암종 C 코드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직장의 모든 유암종의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는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매우 작지만 그래도 있는 곳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는 암으로 볼 수 있다. 요거의 판단 기준은 첫 번째가 주치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치의가 C로 만들었는데 보험회사가 D 코드라고 해서 분쟁이 다퉜다? 그러면 C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주치의도 D인데 C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일반암이고요. 대법원의 요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우리는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 약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닌 법원은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한 법원은 뭐냐면 암을 판단할 때는 종양의 크기, 혈관 침범, 전이, 분화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점막하에 국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어. 전이 크기도 작아. 이거는 경계성 종양이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학회에서 봤을 때 이런 암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비록 약관에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경계성 종양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리학에서는 똑같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병리 조직검사를 하고 있는 병리학에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직장 요암종을 종양이 1cm 미만이고요. 그레이드가 1등급이고 총이라는 거죠. 점막층과 점막하층이 육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는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가 슬러시 1인 경계성 D코드, 슬러시 3인 악성종양 C코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요 중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암을 판단할 때 제일 C냐 D냐 판단할 때는 코드를 보죠. 그 C코드는 우리가 이제 일반암으로 보는 거고요. D코드는 뭐 경계성이라든가 재자렴이나 소외암으로 보는데 그거보다는 행동양식 분류번호가 더 중요해요. 행동양식 분류번호는 앞에 M 어쩌고저쩌고 써놓고 슬러시 다음 숫자가 0, 1, 2, 3으로 구분이 되는데 0은 그냥 양성이에요. 종물, 종계, 양성. 슬러시 3이 악성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악성 신생물. 슬러시 2가 여기 나와있죠? 1이 경계성 종양이고요. 슬러시 2가 상피내암이에요. 따라서 0은 아예 그냥 종물, 종계이기 때문에 양성이기 때문에 해당사가 없는 거고요. 1과 2는 소외감으로 구분되는 거고 유사암, 소외감. 3은 이게 이제 일반암으로 돼 있어요. 차트를 보면 C20으로 써놓고 그 밑에 형태학적 분류번호 슬러시 2로 돼 있다. 그러면 소외감이에요. C코드지만 형태학적 분류번호가 슬러시 2나 1로 돼 있으면 소외감이고요. C도 돼 있고 슬러시 3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암이다. 보험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D코드다.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당하게 주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나서 통계청, 우리가 말하는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 코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충수 이외의 직장암은 슬러시 3. 뭐죠? 일반암이라는 소리죠? 충수 이외에 발생하는 직장 유암종은 슬러시 1.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치민 정도가 어쩌고 분야도가 어쩌고 크기 어쩌고 이런 게 없어. 부위에 따라서 3이냐 1이냐 이렇게만 되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크기나 치민 정도 분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분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관을 따질 때 의사의 학회에 나와 있는 논문을 갖고 따져야 돼요? 아니면은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표를 갖고 따져야 돼요? 당연히 통계청에 나와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회분류에 나와 있는 코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 지침서를 따라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해석할 때는 의사협회라든가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의료 지식에 따라서 코딩 지침을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의학
수준에 맞는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거 봐,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의료자문을 받아서 C냐 D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네요. 행동장치 분류번호가 슬러시 3이면 C 코드고요. 슬러시 1이면 D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잘 보시고 직접 유암종이 C로 나올 확률은 저도 좀 아까 대장암도 좀 작지 않나 싶어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했지만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합리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과연 주치의가 코드를 뭘로 냈느냐 따져봐야 될 거고요. 종양의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많이 작지만 그래도 이게 악성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냐? 우리 이거를 할 때 저번에도 저기 계신 분 물었지만 등급 하이 레벨 뭐 이런 거 써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다 치민 없어, 분화 없어, 전이 없어. 그러면 물론 이제 디코드 해야 되겠지만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한 번은 따져볼 만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직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방광암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통계청에서도 문제는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인정받기가 그나마 좀 수월해요.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KCD 같은 경우에는 암종을 KCD는 지금 2008년부터 방광암을 슬러시 2는 아까 했죠 상피내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도. 하지만 그건 언제부터냐면 2008년부터예요. 그럼 내가 보험을 2008년 이전에 들었으면 C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거기에는 한국표준불량진료표의 방광암은 C였어. 그러면 기존 계약을 자꾸 이제 업셀링하고 뭐 한다고 해지시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겠지만 암은 예전 담보가 훨씬 더 좀 수월하지 않나 싶어. 왜 기준도 지금처럼 분쟁도 많이 있던 건 아니고요. 자꾸 이제 보험회사에서 유리한 약관을 자꾸 이렇게 막 띄워넣기 하다 보니까 받기가 좀 더 곤란해져.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0년도에 들어놨던 보험은 나올 법인데 지금 보험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단자금은 예전 보험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방광암도 마찬가지. 아까도 했지만 그 한국표준 사인 분류에 나와 있는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져 봐야겠죠. 비침식 방광암도 아까 했지만은 대장 정막내암하고 똑같이 약관을 바꿔놨어요. 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깨지니까. 하지만 알겠지만 비침습 유두성 암이지만 고등급으로 돼 있어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아까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만 발달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비침습 방광이라 하더라도 진행 가능성과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굳이 여기서는 꼭 방광암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모든 암이라 하더라도 모든 비침습 암이라 하더라도 비침습이라는 거 뚫고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B는 아니다라는 소리죠. 침습 방광암이 아니다 하더라도 진행 가능성,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종양의 개수나 크기 등 위험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상피에 국한된 걸 가지고 상피내암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거는 차트를 종합적으로 보고 일반암으로 다툼을 여지가 있냐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3자 공동자문은 중요하지만 3자 공동자문을 가기 전에는 항상 그 전에 미리 2단계의 절차를 거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공동자문 가더라도 승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